내년에 그 뻣뻣한 태도가 침대 위에서도 그럴지 궁금하군. 이 바닥에서 살아서 못 나갈 줄 알아? 새벽 4시 여군 숙소에 난입한 거구의 대령. 그는 자신이 이 사단의 왕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죠. 자신이 협박한 그 소령이 사실 3계급 위 준장이었고 가슴에 명찰 속 초소형 카메라가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800억 원대 횡령의 비밀을 파헤치던 여성 장교와 군 최고 권력자의 72시간 대결. 과연 누가 이 위험한 게임에서 살아남을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특별감찰단, 일명 ASI. 이 조직의 존재를 아는 이는 육군 내부에서도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조직을 이끄는 한지원 준장은 육군 역사상 가장 젊은 나이에 별을 단 인물이었다. 39의 나이로 준장 계급장을 받았을 때 언론은 그녀를 육군의 별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 찬사가 무색하게도 한지원은 지금 경기도 파주 전방사단 병참기지 근처의 낡은 건물에서 소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준장에서 소령으로 무려 3계급이나 내려간 이 강등은 물론 표면적인 것에 불과했다. 그녀의 진짜 임무는 제구기계화보병사단 내부의 깊숙이 뿌리내린 부패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유류와 보급품 횡령. 겉으로 보기에는 흔한 군 내부 비리처럼 보였지만 ASI가 포착한 정황은 훨씬 더 심각했다. 비리의 규모는 수백억 원대에 달했고 그 중심에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거물 노태강 대령이 있었다. 현 제구사단 군수지원사령부 부사령관이자 육군 내부에서 막강한 인맥을 자랑하는 인물이었다. 작전 브리핑은 일주일 전 서울 국방부 지하 3층 보안구역에서 이루어졌다. ASI 부사령관인 권성민 소장이 직접 주재한 자리였다. 회의실에는 한지원 준장과 작전 담당 참모단 2명만이 참석했다. 권 소장은 한지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작전명은 서리칼입니다. 차가운 서리처럼 부패의 심장부를 얼려 도려내겠다는 의미입니다. 1차 목표는 노태강 대령, 2차 목표는 그의 배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최인호 중장입니다. 한 준장, 당신은 이제부터 한지원 소령입니다. 계급 강등은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의 직권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신분은 극비입니다. 사단장도 노태강 대령도 그 누구도 당신의 진짜 정체를 알아서는 안 됩니다. 한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다. 권 소장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이 작전의 실패는 단순히 한 명의 장교가 실패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육군 전체의 명예가 실추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신분이 노출되면 그들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것입니다. 내부 감시, 군 내부의 불신, 사기 저하.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실패는 없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습니다, 사령관님. 그리고 하나 더. 권 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노태강 대령은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는 단순한 비리 장교가 아닙니다. 그는 폭력적이고 여성 장교들에게 특히 더 가혹합니다. 과거 그의 부하였던 여군 중의 한 명이 심리적 충격으로 전역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개인 사유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압니다. 조심하십시오. 한지원은 대답 대신 경례로 화답했다. 두려움은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두려움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군복을 입으면서 각오했다. 여자라는 이유로, 절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증명해야 했던 지난 15년의 세월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경기도 파주 육군기지에 도착한 것은 이른 아침이었다. 3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회색빛 군용 트럭과 장갑차들이 줄지어 정렬해 있는 주둔지를 바라보며 한지원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곳에서의 그녀는 더 이상 준장이 아니었다. 공군 본부에서 전입 온 소령 한지원. 그것이 그녀의 위장 신분이었다. 공군 출신이라는 설정은 의도적이었다. 육군 내부 인맥이 전혀 없는 외부인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다. 인사과에서 부임 신고를 마친 한지원은 곧바로 제구사단 군수지원사령부로 향했다. 그녀에게 주어진 직책은 군수과장이었다. 보급품과 유류의 흐름을 직접 볼 수 있는 위치였다. 군수지원사령부가 있는 건물은 주둔지에서 가까운 3층짜리 노후한 청사였다. 복도를 걸으며 한지원은 주변을 관찰했다. 벽에 걸린 역대 지휘관 사진들, 낡은 소화기, 긁힌 리놀륨 바닥. 모든 것이 오래되고 지쳐 보였다. 군수지원사령부 부사령관실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한지원은 노크를 했다. 들어오시오. 굵은 목소리였다. 한지원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사무실은 넓었지만 어수선했다. 서류 더미가 책상과 캐비닛 위에 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골프채가 세워져 있었다. 그리고 창가 쪽 가죽 의자에는 노태강 대령이 앉아 있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노태강은 거구였다. 키가 185cm는 좋게 넘어 보였고 체격도 육중했다. 머리는 짧게 깎았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다. 그는 한지원을 보자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경례를 받는 자세는 아니었다. 오히려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한지원은 정확하게 거수 경례를 했다. 군수과장 한지원 소령, 부임 신고드립니다. 노태강은 몇 초간 그녀를 응시하더니 느리게 답례했다. 그리고는 책상으로 돌아가 앉으며 말했다. 공군 본부에서 왔다고 들었소. 한소령. 예, 대령님. 여자 장교라니. 노태강은 책상 위에 놓인 시가 케이스를 열었다. 이 거친 곳에서는 드문 일이지. 특히 군수과장 같은 보직은 말이오. 한지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노태강은 시가 하나를 꺼내 불을 붙이며 계속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계룡대 공군 본부에서도 해본 적 없는 일인데 말이오. 군수 업무라는 게 생각보다 힘들거든. 서류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장도 뛰어다녀야 하고 밤샘 작업도 많고. 한소령 같은 고운 손으로는 그는 잠시 멈추었다. 보급 서류가 아니라 남편의 와이셔츠나 다려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노골적인 성차별 발언이었다. 한지원은 얼굴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고 대답했다. 대령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군 생활을 해왔고 그중 절반은 보급과 군수 분야에서 근무했습니다. 와이셔츠 다리는 일은 제 남편도 잘합니다. 각자 잘하는 일을 하면 되니까요. 노태강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예상치 못한 반격이었던 모양이다. 그는 시가 연기를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뱉었다. 그래. 그렇게 당당하니 보기 좋군. 하지만 여기는 공군 본부와 다르다는 걸 명심하시오. 육군은 전방에서 땅 위에서 움직이는 조직이요. 하늘의 규칙이 그대로 통하지 않는 곳이지. 잘 알고 있습니다, 대령님. 알고 있다. 노태강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뭘 안다는 거요? 한지원은 노태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보급 서류를 정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흐름의 이상을 분석하기 위해 왔습니다. 유류 출고량과 실제 사용량의 괴리, 보급품 재고의 불일치, 예산 집행의 비정상적 패턴. 최근 감사원에서도 육군 보급 체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부임한 이유는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노태강은 시가를 재떨이에 놓고 한지원을 다시 한번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어려 있었다. 흐름의 이상이라. 그럼 한소령은 감사관인가? 아닙니다. 저는 군수과장입니다. 다만 제 임무에는 효율성 점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효율성 점검. 노태강이 중얼거렸다. 좋아. 그렇다면 먼저 우리 군수지원사령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부터 하시오. 임상호 중위가 당신을 보좌할 것이오. 그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시오. 감사합니다, 대령님. 그렇다면 첫 번째 요청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해보시오. 최근 3개월간의 유류 출고 기록 원본을 열람하고 싶습니다. 디지털 파일이 아닌 수기로 작성된 원본 장부와 서명이 있는 출고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노태강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원본 장부? 지금은 모든 게 전산화되어 있어. 굳이 원본을 볼 필요가 있을까? 전산 자료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기 원본은 수정 흔적이 남습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양쪽 모두 대조해야 합니다. 노태강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규칙적인 소리가 사무실을 채웠다. 그는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좋소. 임상호 중위에게 지시하겠소.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지. 하지만 한소령. 예, 대령님. 여기서 뭔가 문제를 찾으려고 한다면 실망할 거요. 우리 군수지원사령부는 육군에서 가장 깨끗하게 운영되는 곳 중 하나거든. 지난 5년간 단 한 건의 비리도 없었소. 한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더욱 좋습니다. 깨끗한 곳에서는 업무가 더 수월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오. 노태강이 다시 시가를 입에 물었다. 그럼 이만 나가서 임중희를 만나보시오. 집무실은 이 건물 2층 끝방이요. 알겠습니다, 대령님. 한지원은 경례를 하고 사무실을 나왔다. 문을 닫는 순간 그녀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노태강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날카롭고 차갑고 경계에 찬 시선. 그는 이미 그녀를 위험인물로 분류한 것이 분명했다. 복도를 걸으며 한지원은 작은 숨을 내쉬었다. 첫 대면은 예상보다 더 적대적이었다. 노태강은 단순한 비리 장교가 아니었다. 그는 영리했고 경험이 많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데 있어 냉혹했다. 그런 인물을 상대로 증거를 찾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었다. 하지만 한지원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다. 완벽해 보이는 범죄일수록 어딘가에 반드시 균열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균열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그녀의 임무였다. 2층 끝방에 도착했을 때 문패에는 군수과라고 적혀 있었다. 한지원은 노크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좁은 사무실 안에는 2개의 책상이 있었고 한쪽 책상에는 젊은 중위가 앉아 있었다. 그는 한지원을 보자 황급히 일어나 경례를 했다. 임상호 중위입니다, 소령님. 한지원 소령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임중위. 임상호는 30 초반으로 보였다. 체격은 보통이었지만 눈빛이 불안정해 보였다. 그는 자주 시선을 피했고 손을 가만히 두지 못했다. 한지원은 그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두려움일까 아니면 죄책감일까? 노 대령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3개월치 유류 출고 기록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 제가 요청한 자료입니다. 원본 장부까지 보시겠다고요? 임상호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만 원본 장부는 보관 창고에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임중희. 예, 소령님. 편하게 일하셔도 됩니다. 저는 문제를 만들러 온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러 왔으니까요. 임상호는 잠시 한지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희망일까 아니면 절망일까? 한지원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젊은 중위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두렵게 만들고 있었다. 한지원은 자신의 책상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곳에서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노태강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그녀는 작은 균열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 균열을 통해 부패의 심장부로 파고들어야 했다. 시간은 많지 않았다. 서리칼은 예리해야 했고 그녀의 다음 수는 신중해야 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훈련장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아래에는 거센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한지원은 이제 그 긴장 속으로 뛰어든 것이었다. 임상호 중위는 약속대로 다음날 아침 일찍 자료를 준비해 두었다. 한지원이 군수과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그의 책상 위에는 두툼한 파일 여러 개가 쌓여 있었다. 전산 출력물과 원본 장부가 함께 있었다. 소령님 3개월치 유류 출고 기록입니다. 전산 자료와 원본 장부 모두 준비했습니다. 임상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다. 고맙습니다, 임중위. 수고하셨습니다. 한지원은 파일들을 자신의 책상으로 옮겼다. 임상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령님, 혹시 특별히 찾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한지원은 그를 바라보았다. 임상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무언가 간절함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한지원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너무 빨리 다가서면 오히려 그를 더 움츠러들게 만들 수 있었다. 아니요.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싶을 뿐입니다. 새로운 부서에 왔으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임상호는 안도하는 듯 보였지만 동시에 약간 실망한 것처럼도 보였다. 한지원은 오전 내내 서류를 검토했다. 점심시간도 거른 채 숫자들과 씨름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 유류 입고량, 출고량, 잔여량. 모든 수치가 정확히 일치했다. 오차는 0.01%도 없었다. 서명도 모두 제대로 되어 있었고 출고 사유도 명확했다. 전차 운용, 차량 운행, 발전기 가동. 모든 것이 합리적이었다. 너무 완벽했다. 한지원은 15년간 군수 업무를 다뤄온 경험이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현실의 장부는 결코 이렇게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항상 작은 오차가 있고 때로는 기록 누락이 있고 서명이 빠진 경우도 있다.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장부들은 마치 컴퓨터가 만들어낸 것처럼 완벽했다. 그것이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오후가 되자 한지원은 다른 접근 방법을 시도하기로 했다. 그녀는 임상호에게 물었다. 임중위, 헌병대에서 관리하는 차량 출입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까? 임상호가 고개를 들었다. 차량 출입 기록요? 그건 헌병대 소관인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유류 출고 내역과 실제 차량 운행 기록을 대조해보고 싶습니다. 효율성 분석의 일환입니다. 아, 예.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병대장 승인이 필요할 겁니다. 그럼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임상호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한지원은 그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분명 뭔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말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날 저녁 한지원은 기지 내 독신자 숙소에서 계속 작업을 이어갔다. 낡은 책상 위에 노트북과 서류들을 펼쳐놓고 그녀는 유류 출고 내역을 하나하나 분석했다. 패턴을 찾고 있었다. 숫자 너머에 숨겨진 진실을 찾고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시계는 자정을 넘어서고 있었다.
한지원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화면을 응시했다. 그때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1월 15일자 유류 출고 기록. 용도는 제3기갑여단 소속 K2 전차 정비 지원이었다. 출고량은 5,000리터.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같은 날짜에 제3기갑여단 K2 전차대는 포천 훈련장 기동 훈련 중이었다는 다른 보고서가 있었다. 정비 중인 전차가 어떻게 훈련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한지원은 재빨리 다른 날짜들도 확인했다. 2월 3일, 2월 21일, 3월 8일.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다. 정비 중이라고 기록된 전차와 차량들이 실제로는 운용 중이었다. 누군가 서류를 조작한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유류가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 증명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헌병대로부터 차량 출입 기록이 도착했다. 한지원은 곧바로 분석에 들어갔다. 기지의 모든 차량은 출입할 때 헌병대 검문소를 통과해야 했다. 출입 시간, 차량 번호, 운전자, 목적지가 모두 기록되었다. 한지원은 유류 출고 날짜와 차량 출입 기록을 대조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일치했다. 유류를 실은 차량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목적지로 이동한 기록이 있었다. 하지만 몇몇 날짜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녀는 운전병 배차 일지도 함께 분석했다. 운전병들의 근무 일정과 실제 차량 운행 기록, 그리고 거기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다. 3월 8일. 서류상으로는 유조차 한 대가 오후 2시에 파주 민간 저장소로 이동했다고 되어 있었다. 하지만 배차 일지를 보니 그날 그 시간에 배정된 운전병은 박민수 병장이었다. 그런데 박 병장은 그날 오후 병가로 의무대에 있었다. 의무대 진료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차를 운전했단 말인가? 한지원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헌병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기지에는 2개의 출입구가 있었다. 정문인 메인 게이트와 민간 협력업체 전용 출입구인 서측 게이트. 대부분의 군용 차량은 메인 게이트를 이용했다. 서측 게이트는 주로 민간업체 차량들이 사용했고 검문도 상대적으로 느슨했다. 한지원은 서측 게이트의 출입 기록을 요청했다. 헌병대에서는 다소 의아해했지만 군수과장의 요청이라 자료를 넘겨주었다. 그리고 그 기록 속에서 한지원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 3월 8일 오후 11시 47분. 유조차 한 대가 서측 게이트를 통해 기지를 빠져나갔다. 차량 번호는 서류상 파주 민간 저장소로 갔다는 그 차량과 동일했다. 하지만 시간이 달랐다. 그리고 운전자도 달랐다. 기록된 이름은 민간인이었다. 진흥물산 이철민. 한지원은 즉시 진흥물산을 검색했다. 경기도 파주에 본사를 둔 석유 유통회사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진흥물산의 대표이사는 노태강 대령의 처남이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노태강은 서류상으로는 군용 유류를 정상적으로 출고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밤중에 민간인을 동원해 서측 게이트를 통해 유류를 빼돌렸다. 그리고 그것을 처남의 회사를 통해 민간 시장에 되팔았을 것이다. 완벽한 범죄였다. 아니, 거의 완벽한 범죄였다. 노태강은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조작했다. 장부도 출고증도 심지어 운전병 배차 일지까지. 하지만 그가 통제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서측 게이트의 출입 기록이었다. 그것은 헌병대 소관이었고 노태강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었다. 그리고 그 작은 사각지대가 그의 완벽한 범죄의 균열을 만들었다. 한지원은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사진으로 촬영했다. 그리고 암호화된 메시지로 ASI 본부에 보고했다. 1차 증거 확보. 노태강 대령의 유류 횡령 정황 포착. 서측 게이트가 핵심 경로. 추가 조사 필요.
하지만 한지원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노태강이 단독으로 이런 규모의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었다. 반드시 더 높은 곳에 배후가 있을 것이었다. 최인호 중장. 그의 이름이 한지원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밤 늦게까지 한지원은 추가 자료를 분석했다. 눈이 뻑뻑하고 어깨가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녀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이튿날 새벽 4시. 한지원은 잠깐 눈을 붙이려고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숫자들과 날짜들이 맴돌았다. 그때 숙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되었다. 강하고 거칠게. 한지원은 재빨리 일어나 전투복을 걸쳤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20분이었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온단 말인가? 누구십니까? 대답은 없었다. 대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 거세졌다. 한지원은 호신용 경봉을 손에 쥐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노태강 대령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술 냄새가 났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그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었다. 화가 나 있었다. 매우 화가 나 있었다. 대령님, 무슨 일이십니까? 한지원은 침착하게 물었다. 노태강은 대답 대신 한지원을 밀치고 숙소 안으로 들어왔다. 한지원은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어젯밤 헌병 때의 서측 게이트 기록을 왜 요청했지? 노태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다. 업무상 필요해서입니다. 차량 운행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모든 출입 기록이 필요합니다. 효율성? 노태강이 비웃었다. 서측 게이트는 민간업체 전용이야. 거기에 무슨 효율성이 있어? 내가 뭘 찾으려는지 나도 알아.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고? 노태강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두지. 이 사단은 내 구역이야.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함부로 뒤적거릴 수 없어. 공군 본부에서 왔든 어디서 왔든 상관없어. 한지원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대령님, 지금 하시는 행동은 군기 위반입니다. 여군 장교 숙소에 새벽에 무단으로 침입하신 것도 문제지만 지금 저를 위협하고 계십니다. 위협? 노태강이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다. 이게 위협으로 보여?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한소령, 당신은 이 바닥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여기서는 내 말이 법이야. 내가 싫다고 하면 당신 같은 소령 나부랭이는 내일 당장 짐 싸서 나가야 돼. 그럴 권한이 대령님께 있습니까? 권한? 노태강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다. 권한은 힘 있는 자가 만드는 거야. 당신은 혼자고 나는 이 사단 전체를 쥐고 있어. 승산이 없다는 거 모르겠어? 한지원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대령님은 지금 상관 모독과 협박으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군 장교 숙소 무단 침입은 중범죄입니다. 노태강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는 한지원을 응시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다. 위협적으로. 고발? 해봐. 이 사단에서 누가 당신 편을 들어줄 것 같아? 임상호? 그 겁쟁이는 내 손바닥 아니야. 헌병대장? 그도 내 사람이지. 당신은 여기서 완전히 혼자야. 노태강은 한지원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그의 거대한 체구가 그녀를 압도했다. 한지원은 본능적으로 경계 태세를 취했다. 그 예쁜 입이 다치지 않으면 노태강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 바닥에서 살아서 못 나갈 줄 알아. 당신 같은 여자가 여기서 무슨 일을 당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사고로 처리하면 그만이지. 한지원의 손이 경봉을 더 단단히 쥐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대령님, 지금 하신 말씀은 명백한 살해 협박입니다. 이 대화는 모두 기록되고 있습니다. 노태강이 웃었다. 기록? 뭘로? 내 노트북? 그런 건 얼마든지 없앨 수 있어. 그는 갑자기 한지원의 팔을 잡았다. 강한 힘이었다. 한지원은 반사적으로 팔을 빼려 했지만 노태강의 힘은 예상보다 강했다. 이 사단의 왕은 나야. 그걸 명심해. 노태강이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내 그 뻣뻣한 태도가 침대 위에서도 그럴지 궁금하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한지원은 모든 자제력을 동원해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노태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손을 떼십시오, 대령님. 지금 하시는 행동은 성추행입니다. 노태강은 몇 초간 그녀를 응시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놓았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위협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명심해, 한소령. 여기서 더 이상 쓸데없이 캐묻지 마. 그게 당신을 위해서도 좋을 거야. 마지막 경고야. 노태강은 돌아서서 문을 향했다. 문 앞에서 그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리고 서측 게이트 기록? 그건 잊어버려. 그냥 민간업체 출입 기록일 뿐이야. 거기엔 아무것도 없어. 노태강이 나간 후 한지원은 문을 잠그고 벽에 기댔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분노 때문이었다. 노태강은 방금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다. 서측 게이트에 아무것도 없다면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경고하러 왔겠는가? 한지원은 자신의 전투복 명찰을 확인했다. 그 안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 ASI의 최신 장비였다. 모든 것이 녹화되었다. 노태강의 협박, 성추행, 살해 위협. 모든 것이. 한지원은 노트북을 열고 녹화 파일을 확인했다. 완벽했다. 화질도 선명하고 음성도 또렷했다. 그녀는 파일을 암호화하여 ASI 본부로 전송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백업 복사본을 만들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한지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노태강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녀를 위협으로 인식했고 제거하려 할 것이다. 싸움은 이제 더욱 위험해질 것이었다. 하지만 한지원에게는 이제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 증거. 그리고 노태강이 스스로 제공한 자백. 서리칼은 이제 목표를 향해 더 깊이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노태강의 협박이 있은 후 이틀이 지났다. 한지원은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녀는 노태강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군수가 사무실에 들어설 때마다 느껴지는 시선들. 복도를 지날 때 갑자기 조용해지는 대화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 임상호 중위도 달라졌다. 그는 한지원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대화만 했고 그마저도 불안한 목소리로 서둘러 끝냈다. 한지원은 그가 무언가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하지만 함부로 다가설 수 없었다. 노태강의 눈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셋째 날 저녁 한지원은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추가 증거를 찾기 위해 다른 경로를 모색하고 있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그녀는 숙소로 돌아갔다. 3월의 밤바람은 여전히 차갑고 건조했다. 훈련장에서 들려오는 야간 보초의 발소리만이 고요함을 깼다. 숙소에 도착해 문을 열려는 순간 한지원은 멈칫했다. 문틈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분명히 불을 끄고 나왔었다. 누군가 안에 있었다. 한지원은 조심스럽게 경봉을 꺼내 들고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화장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화장실 문을 열었다.
임상호 중위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투성이었다. 왼쪽 눈은 심하게 부어올라 거의 감겨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다. 전투복도 찢어져 있었고 곳곳에 피가 묻어 있었다. 그는 가까스로 숨을 쉬고 있었다. 임중위. 한지원은 재빨리 그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다. 맥박은 빠르지만 안정적이었다. 의식은 있었다. 임상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에는 고통과 동시에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소령님.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저를 믿지 마십시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당장 의무대로 가야 합니다. 안 됩니다. 임상호가 한지원의 팔을 잡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의무대에 가면 제가 왜 다쳤는지 물을 겁니다. 그럼 끝입니다. 노 대령님이 저를 죽일 겁니다. 한지원은 응급 처치함을 가져왔다. 임상호의 상처를 소독하고 지혈하면서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누가 그랬습니까? 노 대령님입니다. 임상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오늘 오후 사무실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업무 지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자마자 달라지셨습니다. 임상호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노태강은 그에게 한지원을 감시하라고 명령했다. 그녀가 무엇을 조사하는지, 누구와 접촉하는지, 어떤 서류를 보는지 모두 보고하라고 했다. 임상호가 주저하자 노태강은 폭력을 사용했다. 주먹으로 발로. 사무실 한쪽 구석에서 30분 가까이 폭행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임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노 대령님은 저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려 하십니다. 지난 5년간의 횡령, 그 모든 죄를 저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십니다. 서류를 위조하셨습니다. 제 서명을, 제 계좌를.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임상호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USB였다. 피가 묻어 있었지만 온전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진짜 장부, 진짜 거래 내역, 진짜 상납 명단. 노 대령님은 제가 이걸 가지고 있는 줄 모르십니다. 저는 언젠가 이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복사해 두었습니다. 한지원은 USB를 받았다. 작고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엄청났다. 왜 저를 찾아왔습니까? 임상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소령님은 다릅니다. 소령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노 대령님 앞에서도 위협 앞에서도. 저는 지난 3년간 계속 두려웠습니다. 노 대령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서류를 조작하고 숫자를 바꾸고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제 자신이 범죄자가 되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임상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이제는 끝내고 싶습니다. 제 명예를, 제 군복을 지키고 싶습니다. 소령님 부탁드립니다. 이 괴물들을 잡아주십시오. 제가 다시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지원은 임상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약속합니다. 반드시 그들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임중위, 당신도 지킬 것입니다. 한지원은 즉시 행동에 들어갔다. 먼저 임상호의 상처를 제대로 치료했다. 그리고 그녀는 암호화된 전화로 ASI 본부에 연락했다. 보안 회선이었다. 권성민 소장이 직접 받았다. 한준장 상황은? 긴급입니다, 사령관님. 내부 증인을 확보했습니다. 임상호 중위, 노태강의 직속 부하입니다. 그가 핵심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위험합니다. 즉시 안전가옥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안전가옥 주소를 전송하겠습니다. 이송팀을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령관님, 이 USB를 분석해야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일 것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통화를 끝낸 한지원은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 폴더들이 나타났다. 유류 횡령 원본, 보급품 거래 내역, 상납 명단, K2 전차 부품. 한지원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었다. 유류 횡령 원본 장부. 지난 5년간의 모든 거래가 날짜별, 수량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노태강이 ASI에 제출했던 위조 장부와는 완전히 달랐다. 실제 횡령 규모는 그들이 추정했던 것의 거의 3배에 달했다. 총 800억 원 이상이었다. 두 번째 파일. 보급품 거래 내역. 여기에는 단순한 유류뿐만 아니라 각종 군수품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전투 식량, 피복, 의약품, 심지어 소총 부품까지. 모든 것이 민간 시장으로 빠져나갔다. 그리고 그 거래선 중에는 진흥물산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들이 있었다. 모두 노태강과 연결된 인물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이었다. 세 번째 파일. 상납 명단. 한지원의 손이 멈췄다. 이름들이 줄지어 있었다. 최인호 중장, 그 이름이 가장 위에 있었다. 매 분기마다 현금 2억 원. 5년간 총 40억 원이 그에게 전달되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다른 이름들도 있었다. 사단 참모장, 군수참모, 심지어 육군본부의 장성 1명까지. 부패의 뿌리는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었다. 네 번째 파일. K2 전차 부품. 한지원은 파일을 열자마자 경악했다. 여기에는 차세대 K2 흑표 전차에 들어갈 핵심 부품들의 명단이 있었다. 복합 장갑 모듈, 사격 통제 시스템 컴포넌트, 능동 방호 시스템 일부. 이것들은 단순한 군수품이 아니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최첨단 군사 기술이었다. 그리고 이것들이 민간 시장으로, 심지어 일부는 해외로 유출되었다는 기록이 있었다. 한지원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분노 때문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부패가 아니었다. 이것은 반역이었다. 국가를 배신하고 군을 배신하고 땅을 지키는 모든 장병들을 배신한 행위였다. 그녀는 모든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다. 노트북 내장 저장소, 외장 하드, 클라우드, 그리고 암호화된 ASI 서버. 4군데에 동시에 저장했다. 데이터가 전송되는 동안 그녀는 파일들을 하나하나 더 자세히 검토했다. 거래 명세서에는 구체적인 금액과 날짜가 있었다. 최인호 중장에게 전달된 돈은 현금으로 그의 처가 운영하는 부동산 회사를 통해 세탁되었다. 완벽한 자금 세탁 구조였다. 다른 연루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각자의 방식으로 돈을 받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숨겼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K2 전차 부품 유출 경로였다. 일부 부품은 해외 중개인을 통해 동남아시아로 흘러갔다. 그곳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추정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잠재적 적국의 손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컸다. 한지원은 데이터 전송이 완료되기를 기다리며 임상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소파에 누워 있었고 약간의 진통제로 고통을 가라앉힌 상태였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상처투성이었지만 표정은 오히려 평화로워 보였다. 마치 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임중희. 예, 소령님.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요. 임상호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터진 입술 때문에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처음으로 맑아 보였다. 소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노 대령님의 꼭두각시로 살았을 겁니다. 아니, 언젠가는 희생양이 되어 감옥에 갔을 겁니다. 소령님은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1시간 후 한지원의 전화가 울렸다.
ASI 이송팀이 도착했다는 신호였다. 한지원은 임상호를 부축해서 일으켰다. 그들은 건물 뒤편의 비상구를 통해 빠져나갔다. 어두운 골목에 검은색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민간 차량으로 위장한 ASI 작전팀의 차량이었다. 임중희를 부탁합니다. 그는 중요한 증인입니다. 한지원이 팀장에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준장님.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임상호가 차에 타기 전 한지원을 돌아보았다. 소령님 조심하십시오. 노 대령님은 이제 더욱 위험해질 겁니다. 그리고 최 중장님은 그분은 노 대령님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차량이 떠난 후 한지원은 숙소로 돌아왔다. 노트북 화면에는 데이터 전송 완료 메시지가 떠 있었다. 모든 증거가 ASI 본부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되었다. 이제 분석팀이 작업을 시작할 것이었다. 한지원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은 깊었고 주둔지는 고요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고요함은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노태강은 곧 임상호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필사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한지원은 ASI 본부에 마지막 보고를 작성했다. 핵심 증거 확보 완료. 횡령 규모는 예상의 3배. 최인호 중장을 포함한 다수의 장성급 인사 연루. 차세대 K2 전차 핵심 부품 해외 유출 정황 포착. 이것은 단순한 부패 사건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이제 직접 대면이 필요합니다. 군단 사령부로 이동하겠습니다. 먹잇감이 스스로 덫으로 오게 유도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한지원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다. 최인호 중장. 그를 직접 대면하고 그의 자백을 이끌어내야 했다. 위험한 작전이었다. 하지만 필요한 작전이었다. 한지원은 자신의 전투복 명찰을 확인했다. 초소형 카메라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배터리도 충분했다. 이 작은 장치가 마지막 결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날 것이었다. 서리칼은 이제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최인호 중장이라는 진짜 왕을 향해. 창밖으로 보이는 훈련장은 여전히 고요했다. 하지만 한지원은 알고 있었다. 고요한 표면 밑에는 언제나 격렬한 긴장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긴장은 곧 폭발할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오전 7시. 노태강 대령은 평소보다 일찍 군수지원사령부에 출근했다. 임상호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어젯밤 폭행 후 그는 임상호에게 3일간의 병가를 주었다. 표면적으로는 배려였지만 실제로는 상처 자국이 사라질 때까지 숨어 있으라는 명령이었다. 하지만 노태강은 불안했다. 임상호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두려움만이 아니라 결심 같은 것. 그래서 그는 임상호의 숙소를 확인하기로 했다. 숙소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노태강은 예비키로 문을 열었다. 방은 비어 있었다. 침대는 정돈되지 않은 채 그대로였고 책상 위에는 전날의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하지만 임상호의 개인 소지품들은 사라져 있었다. 지갑, 휴대전화, 군복 몇 벌. 노태강의 얼굴이 굳어졌다. 임상호가 도주한 것이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그가 무엇을 가지고 갔을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노태강은 즉시 군수과 사무실로 향했다. 임상호의 책상 서랍을 뒤졌다. 파일들을 확인하고 컴퓨터를 켰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하지만 노태강은 알고 있었다. 임상호는 조심스러운 성격이었다.
만약 그가 증거를 숨겼다면 찾기 쉬운 곳에 두지 않았을 것이었다. 노태강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금고를 열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금고 안에는 진짜 장부를 보관한 USB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곳에 있었다. 노태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만약 임상호가 이것을 복사했다면 노태강은 더 이상 혼자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암호화된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걸었다. 상대는 최인호 중장이었다. 저입니다, 중장님. 전화기 너머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노 대령. 이른 시간인데 무슨 일인가? 긴급 상황입니다. 직접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알겠네. 1시간 후에 용인 내 집무실로 오게. 조용히. 전화가 끊겼다. 노태강은 서류 가방에 필요한 자료들을 챙겼다. 그리고 한지원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군수과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출근하지 않았다. 노태강의 불안감이 커졌다. 1시간 후 노태강은 경기도 용인 육군작전사령부에 도착했다. 제3군단 사령부가 있는 거대한 건물이었다. 최인호 중장의 집무실은 최상층에 있었다. 경비가 삼엄했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검문을 거쳐야 했다. 최인호 중장은 60대 초반의 인물이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육군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였다. 그의 얼굴은 인자해 보였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앉게, 노 대령. 최 중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노태강이 앉자 최 중장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무슨 일인가? 임상호 중위가 사라졌습니다. 최 중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사라졌다. 구체적으로 말해보게. 노태강은 어제 있었던 일들을 보고했다. 임상호를 폭행한 것, 그가 도주한 것, 그리고 한지원 소령이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 최 중장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노태강의 보고가 끝나자 최 중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임중희가 무엇을 가지고 갔을 것으로 생각하나? 아마도 장부의 복사본일 것입니다. 그가 군수과에서 일했기 때문에 접근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는 내 이름도 있겠군. 예, 중장님. 죄송합니다. 최 중장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의 한숨이 아니라 약간의 피곤함이 섞인 한숨이었다. 자네가 너무 성급했네, 노 대령. 임중희를 다룰 때는 좀 더 조심스러워야 했어. 이제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최 중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 한지원 소령을 소환하게. 대면 보고 명목으로. 그녀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네. 그리고 만약 그녀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회수해야 하네. 하지만 중장님, 그녀는 쉽게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내가 처리하겠네. 자네는 소환 명령만 전달하면 되네. 군단 사령관 명의로. 노태강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 중장의 계획이 무엇인지 대략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묻지 않았다. 어떤 것들은 모르는 것이 더 안전했다. 오전 11시. 한지원은 긴급 소환 명령을 받았다. 제3군단 최인호 중장이 그녀를 용인 군단 사령부로 부른다는 내용이었다. 명목은 군수 업무 현황 보고였다. 하지만 한지원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보고가 아니라 신문이었다. 한지원은 ASI 본부의 상황을 보고했다. 권성민 소장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위험합니다, 한준장. 최 중장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임상호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최 중장의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명찰 카메라는 작동하고 있습니까? 네.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녹화될 것입니다. 백업팀을 보내겠습니다. 용인 인근에 대기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전화를 끊은 후 한지원은 거울 앞에 섰다. 그녀는 정복을 단정히 입고 있었다. 소령 계급장이 어깨에 달려 있었다. 명찰은 가슴에 정확히 부착되어 있었다. 그 안에 초소형 카메라는 눈에 보이지 않았다. 완벽한 위장이었다. 한지원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두려움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다. 최인호 중장은 노태강과는 다른 차원의 인물이었다. 그는 더 영리하고 더 위험하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한지원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것은 그녀의 임무였고 그녀의 책임이었다. 오후 2시. 한지원은 용인 육군작전사령부에 도착했다. 건물은 웅장했다.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였다. 수많은 장병들이 오가고 전차들이 주둔지에 정렬해 있었다. 이곳에서 대한민국 육군의 모든 작전이 계획되고 실행되었다. 한지원은 검문을 거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안내 장교가 그녀를 최상층으로 안내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갈수록 한지원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관리했다. 침착하고 냉정하게. 군단 사령관실 앞에 도착했다. 문은 무거운 참나무로 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제3군단의 엠블럼이 새겨져 있었다. 안내 장교가 노크를 했다. 들어오게. 한지원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사령관실은 넓고 우아했다. 한쪽 벽에는 역대 군단 사령관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다른 쪽에는 대형 작전 지도가 있었다. 창밖으로는 용인 훈련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최인호 중장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그는 한지원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한소령, 오느라 수고했네. 앉게. 한지원은 경례를 하고 의자에 앉았다. 최 중장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을 이었다. 공군 본부에서 온 젊은 장교가 우리 사단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들었네. 고맙네. 제 본분을 다할 뿐입니다, 중장님. 그래, 본분. 좋은 말이지. 최 중장은 잠시 한지원을 관찰했다. 그런데 자네 군수과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 유류와 보급품의 흐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효율성. 그것도 좋은 말이네. 최 중장의 미소는 여전했지만 눈빛이 조금 변했다. 그런데 말이네, 한소령. 내가 듣기로는 자네가 노 대령에게 여러 가지를 요청했다던데. 서측 게이트 출입 기록이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필요했나? 한지원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완전한 분석을 위해서는 모든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서측 게이트도 기지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 최 중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임상호 중위는 어떤가? 그와는 잘 지내고 있나?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최 중장의 목소리가 약간 낮아졌다. 그런데 임중희가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군. 혹시 아나? 한지원은 짧은 침묵 후에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저께였습니다. 최 중장은 한지원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인자하지 않았다. 날카롭고 차갑게 변해 있었다. 한소령,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세. 자네는 무엇을 찾고 있나? 무슨 말씀이신지. 그만하게. 최 중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나는 육군에서 35년을 있었네. 누가 무엇을 하는지 대충은 안다네. 자네는 단순한 군수과장이 아니야.
자네는 무언가를 조사하고 있어. 그리고 임중희를 통해 정보를 얻었지. 한지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최 중장은 계속했다. 임중희가 자네에게 무엇을 주었나? USB? 파일? 중장님, 저는 거짓말하지 말게. 최 중장의 목소리에 경고가 담겼다. 이 군단은 내가 지휘한다네.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나는 알아야 해. 자네가 가진 그 증거를, 그 USB를 나에게 넘기게. 한지원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중장님,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USB가 무슨? 최 중장이 책상을 쳤다. 둔탁한 소리가 사령관실에 울렸다. 그만하라고 했어.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격해졌다. 내까지껏 소령 나부랭이가 감히 내 말을 거역해? 나는 군단 사령관이야. 이 군단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최 중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지원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서 인자함은 완전히 사라졌다. 남은 것은 오직 권력과 위협뿐이었다. 한소령, 마지막으로 묻겠네. 임상호가 준 USB는 어디 있나?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나? 저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거짓말. 최 중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노 대령의 보고를 받았어. 임중희가 사라지기 전날 밤 자네 숙소 근처에서 목격되었다고. 그가 자네를 찾아갔어. 그리고 무언가를 넘겼지. 그게 뭔가? 한지원은 여전히 침착했다. 저는 그날 밤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최 중장의 참을성이 한계에 도달했다. 그는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다. 좋아. 그렇게 나오는 거지. 내 군 생활을 오늘 당장 끝낼 수 있어. 아니, 내 인생 자체를 끝낼 수도 있어. 나는 그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 협박이십니까, 중장님? 협박? 최 중장이 차갑게 웃었다. 이건 협박이 아니야. 이건 현실이야. 이 군단에서, 이 육군에서 나를 거스를 수 있는 소령은 없어. 특히 외부에서 온 아무런 연줄도 없는 여군 소령은 더더욱. 최 중장은 내선 전화를 들었다. 헌병대장, 지금 즉시 사령관실로 오게. 호위병 2명과 함께. 전화를 끊은 최 중장은 다시 한지원을 바라보았다. 한소령, 자네는 이제 특별조사실로 이동하게 될 거야. 거기서 자네가 입을 열 때까지 아무도 자네를 만날 수 없어. 물 한 모금도 음식 한 입도 주지 않을 거야. 자네가 그 뻣뻣함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보자고. 중장님은 지금 불법 감금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불법? 최 중장이 비웃었다. 이 군단에서 내 명령이 곧 법이야. 자네는 보안상의 이유로 격리 조사를 받는 거야. 완벽하게 합법적이지. 문이 열리고 헌병대장이 들어왔다. 그의 뒤로 2명의 무장 헌병이 따라왔다. 헌병대장 한소령을 특별조사실로 모셔. 엄중히 감시하게.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그녀가 요청하는 것은 아무것도 들어주지 말게. 내 명령이 있을 때까지. 알겠습니다, 중장님. 헌병들이 한지원에게 다가왔다. 한지원은 일어서며 최인호 중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중장님, 오늘 저의 보고는 아주 풍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중장님의 친절한 자백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최 중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자백? 무슨? 중장님께서는 방금 전 노태강 대령의 비리를 인정하셨고 임상호 중위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저를 협박하고 불법 감금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군단에서 당신의 명령이 곧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최 중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한지원의 명찰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거기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평범한 명찰일 뿐이었다. 말도 안 돼. 거기엔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보이시나요? 한지원의 미소가 깊어졌다. 최신 기술은 놀랍습니다, 중장님. 육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최 중장은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래. 좋아. 그렇다면 그 명찰을 압수하겠네. 헌병대장. 잠깐만요, 중장님. 한지원이 말했다.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영상은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백업팀이 이 건물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1시간 내에 연락하지 않으면 그들은 즉시 작전을 개시할 것입니다. 최 중장은 말을 잃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계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어떤 계산을 해도 결과는 같았다. 그는 함정에 걸렸다. 완벽하게. 한지원은 헌병들에게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중장님, 게임은 끝났습니다. 당신은 졌습니다. 문이 닫혔다. 최인호 중장은 혼자 남았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35년간 쌓아온 권력과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더 큰 폭풍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한지원이 특별조사실로 끌려간 것은 오후 3시였다. 이른바 특별조사실이라 불리는 그곳은 사실상 불법 감금 시설이었다. 용인 군단 사령부 지하 1층,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작은 방이었다. 창문도 없고 환기구도 막혀 있었다. 방 안에는 낡은 의자 하나와 책상 하나뿐이었다. 헌병 2명이 문 밖에서 교대로 감시를 섰다. 최인호 중장의 명령은 명확했다. 아무도 접근시키지 말 것. 그녀가 요청하는 것은 아무것도 들어주지 말 것. 그녀가 입을 열 때까지. 한지원은 의자에 앉아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3시 15분. 그녀는 최인호에게 1시간을 주었다. 만약 4시 15분까지 그녀가 연락하지 않으면 ASI 백업팀이 작전을 개시할 것이었다. 이제 남은 시간은 1시간이었다. 한지원은 명찰을 가볍게 만졌다. 초소형 카메라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실시간 전송도 계속되고 있었다. ASI 본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을 모니터링하고 있을 것이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한편 최인호 중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노태강과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최 중장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흔들렸다. 당신이 그녀를 제대로 조사했어야지. 어떻게 감시 장비를 달고 다니는 줄도 몰랐어? 죄송합니다, 중장님. 제가 미쳐. 미쳐라고? 최 중장이 책상을 쳤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든 게 녹화되었어. 내 협박도 감금 명령도. 전부 다. 노태강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최 중장과 달리 그에게는 아직 한 가지 계획이 있었다. 중장님,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무슨 방법? 그 카메라를 파괴하면 됩니다. 그녀를 압박해서 장비를 넘기게 하고 그것을 파괴하면 증거가 없습니다. 그녀가 실시간 전송이라고 했어. 이미 다 전송되었을 거야. 하지만 그게 정말 실시간 전송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블러핑이라면, 단순히 녹화만 하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최 중장은 잠시 생각했다. 그것은 도박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좋아. 해봐. 하지만 흔적을 남기지 마. 만약 이것도 실패하면 우리는 끝이야. 노태강은 고개를 끄덕이고 특별조사실로 향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한지원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침착했다. 한소령,
마지막 기회를 주겠어. 노태강의 목소리는 낮았다. 그 명찰을 벗어. 그리고 모든 장비를 넘겨. 그러면 우리도 한 발짝 물러날 수 있어. 거절합니다. 거절. 노태강이 다가왔다. 내가 여기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알아? 최 중장님은 너를 이곳에서 썩힐 수도 있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지원이 시계를 보았다. 지금 3시 45분입니다. 30분 후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무슨 소리야? ASI 백업팀이 작전을 개시합니다. 그들은 이미 이 건물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4시 15분이 되면 그들은 이곳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최 중장님을 체포할 것입니다. 노태강의 얼굴이 굳어졌다. 거짓말이야. 그런 팀은 없어.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한지원이 미소 지었다. 창밖을 보십시오. 아마 평소와 다른 차량들이 보일 겁니다. 노태강은 잠시 망설이다가 밖으로 나갔다. 그는 창가로 달려가 밖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군단 사령부 정문 근처에 평범한 민간 승합차 3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노태강은 내선 전화를 들어 경비실에 연락했다. 정문 근처의 민간 차량들은 뭐야? 대령님, 그 차량들은 1시간 전부터 주차되어 있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모두 정상입니다. 정상? 무슨 용건으로 왔는데? 전자장비 유지보수 업체라고 합니다. 사령부 통신 장비 점검 예정이라고 서류도 제출했습니다. 노태강은 전화를 끊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전자장비 유지보수. 완벽한 위장이었다. 한지원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백업팀은 실제로 존재했고 그들은 이미 포위망을 완성했다. 노태강은 최 중장에게 달려갔다. 중장님, 큰일입니다. ASI 팀이 실제로 건물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최 중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확실한가? 네. 민간 차량으로 위장해 있지만 분명합니다. 최 중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마지막 계산이 진행되고 있었다. 지금 한지원을 풀어준다면? 아니, 이미 늦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다. 그녀를 감금한 것도 협박한 것도 모두 녹화되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중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 중장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한소령을 풀어줘. 그리고 모든 장교들을 소집해. 내일 아침 긴급 브리핑을 하겠어. 중장님? 게임은 끝났어, 노 대령. 우리는 졌어. 이제는 최소한의 명예라도 지켜야 해. 오후 4시. 한지원은 특별조사실에서 풀려났다. 헌병들이 문을 열고 그녀를 밖으로 안내했다. 최 중장의 명령이었다. 한지원은 건물을 나와 ASI 백업팀과 합류했다. 팀장이 그녀를 맞이했다. 준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최 중장이 내일 아침 긴급 브리핑을 소집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상황을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지원은 ASI 본부와 통화했다. 권성민 소장의 목소리는 안도와 함께 긴장되어 있었다. 고생했습니다, 한준장. 모든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최 중장의 자백, 협박, 감금 명령. 모든 것이 명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내일 아침 브리핑에는 제가 직접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감찰실장도 동행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규모를 고려하면 육군 단독으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날 밤 용인 군단 사령부는 긴장으로 가득 찼다. 모든 주요 지휘관들에게 긴급 소집 명령이 내려졌다. 제3군단의 모든 대령급 이상 장교들, 참모들, 군수 관련 인원들, 총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소집되었다. 노태강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서류들을 태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도 알고 있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임상호가 넘긴 USB에 모든 증거가 있었다. 그가 지금 태우는 서류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최인호 중장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의 관저에서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내일이면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8시. 용인 육군작전 사령부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100여 명의 장교들이 자리를 채웠다. 그들은 모두 궁금해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소집되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단상 옆에는 최인호 중장과 노태강 대령이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다. 긴장과 공포가 역력했다. 8시 30분. 강당 뒷문이 열렸다. 그리고 여러 명이 들어왔다. 맨 앞에는 권성민 소장이 걸어왔다. 그의 옆에는 국방부 감찰실장인 송명철 소장이 있었다. 그리고 그 뒤로는 ASI 요원들이 따랐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들 뒤에서 걸어오는 한 사람이었다. 완벽한 육군 정복을 입은 여성 장교. 그녀의 어깨에는 별 하나가 빛나고 있었다. 준장 계급장이었다. 한지원이었다. 강당이 술렁였다. 모두가 놀라움에 휩싸였다. 며칠 전까지 소령이었던 그녀가 지금은 준장이었다. 그것도 ASI의 제복을 입고 있었다. 최인호 중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노태강은 거의 실신할 것 같았다.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한지원은 처음부터 소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준장이었고 ASI의 사령관이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속았던 것이다. 권성민 소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총원 차려. 모든 장교들이 일어섰다. 한지원 준장이 단상으로 걸어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총원 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 100여 명의 장교들이 일제히 경례를 했다. 한지원은 답례를 하고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육군 특별감찰단 사령관 한지원 준장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를 울렸다. 명확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였다. 우리 ASI는 지난 3개월간 제구사단 내부의 대규모 부패 사건을 조사해 왔습니다. 유류 횡령, 보급품 불법 거래, 그리고 차세대 K2 전차 핵심 부품의 해외 유출. 이 모든 범죄의 중심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지원은 최인호와 노태강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구사단 군수지원사령부 부사령관 노태강 대령, 그리고 제3군단 사령관 최인호 중장. 이 두 사람은 지난 5년간 총 800억 원이 넘는 군수품을 횡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익금의 일부를 여러 고위 장교들에게 상납했습니다. 강당이 술렁였다. 충격과 불신이 섞인 웅성거림이 퍼졌다. 여러분은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다. 노태강이 한지원의 숙소에 침입해 협박하는 장면이었다. 그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다. 이 사단의 왕은 나야. 당신은 여기서 완전히 혼자야.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대사. 내 그 뻣뻣한 태도가 침대 위에서도 그럴지 궁금하군. 강당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성희롱, 협박, 상관 모독.
노태강의 범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다. 최인호 중장이 한지원을 신문하는 장면이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렸다. 내까지껏 소령 나부랭이가 감히 내 말을 거역해? 나는 군단 사령관이야. 이 군단에서 내 명령이 곧 법이야. 한 소령을 특별조사실로 이동시켜. 그녀가 입을 열 때까지 물 한 모금도 주지 마. 강당은 죽은 듯이 조용했다. 최인호 중장의 얼굴은 재처럼 창백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그의 목소리로, 그의 얼굴로 녹화되어 있었다. 한지원은 계속했다. 이것은 단순한 부패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차세대 K2 전차의 핵심 부품들이 해외로 유출되었습니다. 우리의 최첨단 군사기술이 잠재적 적국의 손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지원은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다. 저는 지난 3개월간 한지원 소령으로 위장하여 이곳에서 근무했습니다. 제 계급을 강등한 것은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의 직권 승인을 받은 합법적인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증거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한지원은 최인호와 노태강을 향해 걸어갔다. ASI 요원들이 그녀를 따랐다. 제3군단 사령관 최인호 중장. 당신은 군수품 횡령, 뇌물수수, 직권남용, 불법 감금 지시, 그리고 국가기밀 유출 방조 혐의로 체포됩니다. 제9사단 군수지원사령부 부사령관 노태강 대령. 당신은 군수품 횡령, 서류 위조, 폭행, 성희롱, 협박, 그리고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체포됩니다. ASI 요원들이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최인호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다. 노태강은 주저앉으려 했지만 요원들이 그를 부축했다. 강당의 모든 장교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육군의 가장 높은 곳에서 벌어진 부패.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린 한 명의 여성 장교.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최인호와 노태강이 끌려나가는 순간 한지원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군복을 입은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일부는 그 신성한 의무를 배신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육군의 명예는 지켜졌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몇 명에서 시작되었지만 곧 강당 전체로 퍼졌다. 100여 명의 장교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한지원에게 그리고 정의에게. 이어진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증거가 명확했고 자백도 있었다. 군사법원은 최인호 중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노태강 대령에게는 징역 12년이 선고되었다. 두 사람 모두 전역 처분되었고 연금도 박탈되었다. 다른 연루자들도 차례로 처벌을 받았다. 사단 참모장, 군수참모, 그리고 육군본부의 일부 인사들. 총 15명이 기소되었고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임상호 중위는 한지원의 특별명령으로 명예를 회복했다. 그는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로 인정받았고 ASI의 특수분석 장교로 발탁되었다. 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며 아물었고 그의 눈빛은 다시 맑아졌다. 한 달 후, 한지원은 경기도 파주가 내려다 보이는 ASI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전차들이 훈련을 하고 있었다. 평화로운 장면이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새로운 임무 파일이 놓여 있었다. 표지에는 극비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다. 한지원은 파일을 열었다. 작전명은 겨울 그림자. 목표는 제7기계화 보병사단 차세대 K9 자주포 개발 프로젝트 관련 비리 조사. 용의자는 제7사단 전력지원처장 신동욱 대령. 예상 배후는 미상. 한지원은 파일을 천천히 읽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졌다. 부패는 끝나지 않았다. 어둠은 여전히 존재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한지원은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훈련장은 넓고 광활했다. 그 광활한 곳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밀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비밀들을 밝혀낼 것이었다. 서리칼은 다시 예리하게 벼려질 것이었다. 다음 목표를 향해, 다음 어둠을 향해. 정의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한지원 준장의 싸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파일을 닫고 작전팀을 소집하기 위해 전화를 들었다. 새로운 임무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땅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끝없는 싸움의 시작이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지원 준장의 용기 있는 선택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는지 보셨을 겁니다. 때로는 혼자서 거대한 벽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옳은 일을 하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어둠은 언제나 빛을 두려워하고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선택의 순간 앞에 서게 된다면 오늘 이야기 속 그 작은 불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